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75회입니다. 어여의 용사 관부. 위기 후는 두태우가 죽은 뒤 더욱 궁궐과 소원해져서 임용되지 않고 건설 없이 모든 빈객들도 스스로 차츰차츰 떠나갔으며 심지어 그를 대하는 것조차 태만하고 방자해졌다. 오로지 관장군만이 홀로 옛 모습 그대로 했다. 위기후는 마음이 울적했지만 오직 관장군과 특별히 좋은 관계로 지냈다. 관장군 간부는 영엄 사람이다. 간부의 아버지 장명은 영엄후 관영의 사인으로서 관영의 커다란 신임을 받아 그의 청구에 의하여 이천석의 관직에 오르게 됐다. 그리고는 관시성을 따서 관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오초 양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엄후 관하는 장군으로서 태의 주발의 지휘 아래에 있었는데 관명을 그의 교의로 삼아달라고 청하였다. 이때 관부도 천명을 통솔하는 공관으로서 아버지와 동행하였다. 관명은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그가 교의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관아가 제사 추천한 끝에 가까스로 태의의 동의를 얻어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데 마음이 울적하였다. 그래야 매번 싸움에서 항상 적군의 가장 강한 진지에 내달아 공격하다가 마침내 오나라 군대 속에서 전사했다. 당시 군법에는 부자가 함께 종군하는 경우 한 사람이 전사하면 죽지 않은 자는 유해를 호송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간부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서 분연히 외쳤다. 나는 오나라의 왕이나 오나라 장군의 머리를 벼 아버지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간부는 갑옷을 입고 창을 쥐고는 군령 중에서 자기와 친하고 같이 출정하기를 원하는 장사 수십 명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영문을 나서자 아무도 감히 전진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과 간부 수하의 군노 10여 명만이 말을 달려 오나라 군영 속으로 달려들었고 이들은 곧장 오나라 장군의 깃발 아래에 당도하여 수십 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다시 들어왔는데 한나라 군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군노들은 못 들고 다시 관부와 그의 전마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관부 자신도 몸에 10여 군데의 큰 상처를 입었는데 다행히도 귀중한 좋은 약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관부는 상처가 약간 호전되자 곧바로 다시 장군에게 청하였다. 제가 이제 오나라 군영의 배치를 더욱 잘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때 저를 다시 출전하게 해주십시오. 장군은 그의 용기와 정신에 감탄하고 그가 전사할 것을 두려워하여 곧 태유에게 이를 보고하고 태유는 단호하게 그를 말려서 가지 못하게 했다. 오나라 반란이 진압된 후 간부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다. 영엄후 관아가 그의 공로를 황제에게 보고하여 황제는 그를 중랑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몇 달이 지나 범법행위로 물러났다. 이후 간부는 장안으로 이사했는데 장안의 여러 귀족들 중에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효경제 때 그는 대나라의 성상 자리에 임명됐다. 효경제가 세상을 떠나고 무제가 막 즉위하실 때 무제는 해양이 천하 교통의 요충지로서 반드시 강군이 주둔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간부를 해양의 태수로 삼았다. 그 뒤 그는 원년에 관부는 조정으로 들어와 대폭이 되었다. 그는 이전에 관부와 장락공 위 두보는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 예절 문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붙어 이미 술에 취했던 간부가 두보를 구타했다. 그런데 두보는 원래 두태우의 형제로서 황제는 태우가 관부를 죽일까 걱정하여 관부를 연나라 성상으로 자를 옮기도록 하였다.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법을 어겨 관직을 잃고 장안의 집에서 쉬게 됐다. 관부는 성격이 강직하고 술을 마시면 주사를 잘 부렸으며 면전에서 아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귀족들이나 혹은 보통 세도 있는 사람들 모두 간부보다 지위가 높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모욕하였다. 반면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선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더 공연스럽게 대하고 동등한 예절로 그들을 대접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후배를 칭찬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선비들은 모두 그를 칭송하였다. 관부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나 의협을 실천하기를 좋아했으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하였다.
그와 교류하는 사람은 호의비거나 아니면 크게 간사하거나 크게 교활한 자였다. 집안의 자산은 수천만 금이었으며 매일 식객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달하였다. 그는 전원 중에 못을 만들어 물을 가두고 관계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관부의 종족과 빈객들은 수리와 전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자주 건설을 부리고 이익을 빼앗아 영천이 떼서 패도를 행사했다. 영천의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영수가 맑으면 관씨는 안녕하고 영수가 탁하게 되면 관씨는 멸족하리라. 관부가 비록 재산은 많았지만 건설을 일으켰기 때문에 경상이나 시중 같은 관직에 있는 빈객들은 모두 그와 점차 소원해졌다. 위기우는 건설을 잃은 뒤에 이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관부의 힘을 빌려 혼내주려는 마음이 강했다. 관부 역시 위기우가 가지고 있는 저우나 종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주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오고 가는 것이 마치 부자지간과도 친밀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의기가 통합하여 대단히 우호적이었으며 한치의 실한이 기술도 없었다. 오직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을 한탄스럽게 여겼을 뿐이었다. 관부의 누나가 죽어 그가 복상 중이었을 때 어느 날 관부가 성상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성상은 원래 나는 그대와 함께 위기우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그대가 상복을 입고 있구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관부는 성상께서 위기우에게 왕림하시라 하시니 제가 지 감히 복상을 핑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기우께 연애 준비를 하시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내일 아침 일찍 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무한우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관부는 즉시 위기우를 찾아가 무한우와 약속한 사정을 말했다. 위기우와 그 부인은 술과 고기를 많이 사고 밤부터 바쁘게 청소를 하는 한편 음식을 준비하여 날이 밝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해가 막 뜨자 곧 문화 사람들은 모두 집 앞에 대기시켜놨다. 그러나 정오가 되도록 성상은 오지 않았다. 위기우와 관부에게 말했다. 도대체 성상이 이랬단 말인가? 관부는 기분이 크게 상하여 말했다. 내가 상복을 입었지만 그를 따라 연애 오기로 승낙했으며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는 술을 타고 자신이 성상을 맞이왔다. 그런데 성상은 전날 관부에게 단지 농담 삼아 말했던 것으로 전혀 갈 생각이 없었다. 간부가 문 앞에 이랬을 때에도 성상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는 채였다. 간부가 들어가서 성상에게 말했다. 성상께서 어제 위기우를 방문하시겠다고 응답하셔서 위기우 부부는 술과 음식을 말해놓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감히 식사도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한우는 크게 놀라는 모습으로 사감히 말했다. 내가 어제 술에 차여 그대에게 했던 말을 잊었구려. 무한우는 곧 수레를 몰고 위기우 집을 가는데 가는 것도 몹시 천천히 갔으므로 관부는 더욱 화가 났다. 술자리가 거의 끝난 무렵 관부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춤이 끝난 뒤 성상에 걸었으나 성상 끝내 일어나지 않자 관부는 술자리에서 말하는 중 성상을 비꼬는 말을 했다. 그러자 위기우는 간부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가면서 성상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성상은 위기우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따라갔다. 성상이 한 번은 적복을 보내 위기우에게 성의 남쪽 밭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하였다. 위기우는 매우 불쾌하며 이 늙은이가 비록 조정에서 버려져 쓸모가 없어졌고 성상은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어찌 건설을 휘둘러 나의 전답을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거절하였다. 관부도 이 말을 듣자 역시 크게 놓아여 적복의 욕설을 품었다. 적복은 위기우와 무한우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 성상의 좋은 말로 위기우는 이미 늙어서 곧 죽을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둘러대어 말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무한우는 위기우와 간부가 실제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크게 분노하여 말했다. 위기우의 아들이 일찍이 사람을 죽인 계제를 지지었을 때 내가 그를 살려줬다. 내가 위기우를 어떤 일이든 모두 도와주었는데 겨우 밭대기 조금을 아까워하다니. 또 간부는 무슨 관계에서 참견인가.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전답을 요구하지 않으리라. 이때부터 무한우는 관부와 위기우에 큰 원한을 갖게 됐다. 원강 4년 봄 성상인 황제에게 관부의 집안이 영천에서 세도가 심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였다. 이것은 본래 성상의 직무에 대해 무슨 청을 하는가? 그러나 관부 역시 성상이 불법으로 저물을 모은 것이니 현왕에게 뇌물을 받은 일과 대단히 적치하지 못한 말을 했던 사실 등 성상에 관한 일체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빈객들이 중간에서 조정하여 마침내 분기를 멈추고 화해하였다. 술자리에서의 파국.
여름에 성상이 연나라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태우는 조서를 내리고 제후들과 종씨를 불러 모두 가서 축하하도록 하였다. 위기후는 관부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가려고 했다. 그러나 관부는 사양하면서 말했다. 저는 여러 차례 술에 차여 실례를 하는 바람에 성상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성상은 최근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후는 그 일은 이미 화해한 것일세 라면서 억지로 동행하게 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모한우가 일어나서 건배를 제의하였다. 그러자 자중이 모두 자리에서 벗어나 땅에 엎드렸다. 잠시 후에 위기후에 일어나 건배를 제의하자 단지 위기후와 예증이 있는 사람 10사람만 자리를 벗어나 예를 갖췄을 뿐 나머지 반 정도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신용을 하면서 무릎조차 자리에 서대지 않았다. 관부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불쾌했다. 관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순서대로 술잔을 올려 그 순서가 무한우에 이르렀다. 무한우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잇몸만 조금 기울이면서 가득 채운 잔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 라고 말하였다. 관부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성상한 기인이시 스위스를 모두 넣으십시오. 그러나 무한우는 끝내 잔을 비우지 않았다. 관부가 여러 차례 술을 따라 임여우의 자리까지 왔다. 마침 그때 임여우는 정불치과 기속말을 하고 있으면서 일어나 자리를 떠나 담배조차 하지 않았다. 관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임여우에게 욕을 퍼부었다. 너는 평소 늘 정불식이 1푼의 가치도 없다고 비방하더니 이제 연장자가 잔을 건한데도 어린애들처럼 소곤소곤 기속말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무한우가 간부를 정불식 장군은 이광 장군과 함께 동서 두궁의 위입이다. 지금 그대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 장군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찌 이 장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간부는 나는 오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칼로 가슴을 뚫으려 준비하였는데 내가 정인이 이인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찌 알 수 있겠소? 라고 소리쳤다. 연애에 온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둘씩 일어나 척간에 간 차에서 자리를 떠났다. 위기후도 일어나 자리를 뜨면서 관부에게 손짓하면서 빨리 가자고 불렀다. 그러나 무한우는 크게 화를 내며 모두 나이 가오르다. 내가 관부를 너무 교만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수하 기사에게 명령을 내서 관부를 체포하도록 하였다. 간부는 나가라고 해서는 나갈 수가 없다. 적복이 일어나 간부 대신 무한우에게 사과하고 또 간부의 목을 눌러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어 사과하라고 하였다. 간부는 더욱 화를 내며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한우는 기사들을 취하여 간부를 포박하도록 하고 그를 객방에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장사를 불러 말했다. 오늘 종실 빈객들을 연회에 초대한 것은 바로 태후의 조치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관부가 연회사에서 빈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조칙을 모욕한 것은 불경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탄핵하고는 그를 거실에 가두었다. 동시에 관부가 영천에서 저지른 갖가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또 관리를 각지 파견하여 관시 쪽을 잡아들여 모두 기시의 형으로 판결하였다. 위기후는 이 일을 크게 부끄러워 생각하여 관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여 빈경을 보내 성상에게 청원하였으나 끝내 관부를 풀려나게 하지 못했다. 무한우의 관리들은 모두 거의 눈과 귀가 되었고 잡히지 않은 관시 일족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숨었으며 간부 본인은 잡혀 있었으므로 무한우가 몰래 저지른 각종 나쁜 일을 고발할 수 없었다. 치명적인 의전 토론. 위기후는 곤란 속에서도 모든 일을 힘을 다해 관부를 구하고자 했다. 그의 부인이 위기후에게 관장군은 성상에게 죄를 짓고 태후의 사람과 원수가 되었는데 과연 이제 그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나 위기후는 후런직이 내 자기는 내 스스로 얻은 것이니 지금 내가 그것을 버린 태도 전혀 유가 없어. 나는 결코 간부를 홀로 죽게 하고 나 두영만 홀로 살아남을 수는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집안 사람들을 속이고 혼자 나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황제는 곧 두영을 이공하였고 두영은 관부가 치중히 한 실언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하면서 관부의 착오가 사형에 미치지 않는다고 알렸다. 황제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위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궁에 가서 공개적으로 변론하도록 하시오라고 말했다. 위기후는 동궁에 가서 관부의 장점을 적극 찬양하면서 술에 취해 실현한 것에 과거했는데 성상은 다늘려서 그를 모함하였다고 말했다. 무한우 역시 관부가 저지른 행위를 필사적으로 비난하면서 그가 방향무다하고 대역죄를 범하였다고 말했다. 위기후는 이미 다른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여 성상의 허물을 여겼다. 그러자 무한우가 말하였다. 지금 천안 다익이 알랑무사합니다. 실은 황실의 친척으로서 요직을 맡아 배워하는 것은 음악과 개와 말, 전달과 집입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